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과 통합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 새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초선 의원들 상대로 합동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새 후보가 한 목소리로 당내 친문, 비문, 개파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대 여당 전체가 주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모두 이제 주류라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개파색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김태년, 전해철 의원은 뭐 친문이라고 분류를 하고 네. 정성호 의원은 뭐 개파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 네. 근데 이분들의 이제 정치적인 성장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친문 비문보다는 이제 당이 지나치게 이제 어느 특정 어떤 그 개파로 이렇게 좀 틀 지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아까 예.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초선 의원들도 사실은 거의 친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친문이 장악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친문 비문의 어떤 이러한 개파색보다는 네. 향후 이제 어떻게 야당을 포용해 나갈 것인지, 야당과 어떤 협상 전략을 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부와의 정책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개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비문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비주류를 해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2016년도 4월 총선 전에 2015년에 국민의당으로 이제 탈당했었던 그 이후에 실은 뭐 거의 친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저렇게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또 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저분들이 내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뭐를 입법화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면 내가 원내대표가 되면 뭐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포함해서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서는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비문이냐 친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야당과 협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협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립을 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특히 이제 5월 10일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집권 3년 6개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정부가 추진했었던 핵심 정책들이 있거든요. 뭐 경제는 뭐 소수자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대북의 평화 체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이슈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뭐 18명의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가 더욱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는 집권당 특히 180석을 갖고 있는 정당. 그리고 또 저는 뭐 통합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따로 이렇게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더불어 뭐 시민당도 비례정당이라 한다고 한다면 같이 해서 예. 앞으로 원내활동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참여를 해서 당연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163명만 가지고 뽑는 것도 조금 저는 의아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래한국당이 19명이 있는데 배제한 상태에서 84명만 가지고 원내대표 경선하는 것도 조금 저는 의아하다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개파라든지요, 뭐 대통령의 친서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인물 중심으로 어떠한 원내대표가 앞으로 21대 국회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과 협상력, 능력 중심으로 좀 뽑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정책적인 면 그리고 거시적인 비전이 아쉽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언론에서도 이런 식의 이야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인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초선 당선인들이 경선 당일에 뭐 연설에서 마음을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결선으로 갈 경우에 떨어진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는 거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내일 당일에도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번 선거가 전 야당 얘기는 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특별한 무슨 당내 쟁점 이런 것들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선거예요. 네. 워낙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친문 비문 뭐 주류 비주류 얘기합니다만 주류 비주류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네. 이게 워낙 대통령의 지지율도 워낙 높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때 선거를 보면은 그 원내대표 선거가 대단히 치열하고 이제 굉장히 그 가열되고 그러는데 이번 선거는 뭐 여야 모두 좀 그런 점하고 좀 다른 것 네. 같아요 결이. 그 역시 이제 21대 국회를 앞두고 새 임기 초반에 임기 1년입니다만 임기 초에 어쨌든 그 여야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냐 문제이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뭐 여야 할 거 없이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결선 투표 이런 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지금 지난 그 선거 때 압승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여러 가지 또 결점들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일단 지나치게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보여줬던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어떻게 잘 중도적 성향으로 가지고 가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권이 이제 거대 권력으로서 거대 입법부 권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여권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과 지방 권력을 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이제 정부와 관계를 맺는데 어쨌든 정부와 잘 조율을 해야 됩니다만 항상 제기되는 게 워낙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나치게 이제 청와대와 특히 청와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자율적인 정당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는 이런 예. 원내대표에 초점 맞춰줄 것 같습니다. 말씀 뭐 중간에 하셨지만 원내대표 경선을 하다 보면 정말 과열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근데 이번에는 뭐 민주당도 통합당도 그다지 뭐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파 구분 없다라는 얘기를 네. 서로 하면서도 이 부분은 의견이 갈립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후에 1년 뒤에 이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은 공천해야 된다. 정성호 의원은 하면 안 된다. 전해철 의원은 좀 지켜봐야 된다. 세 명의 후보가 묘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라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원내대표가 내년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원내대표는 원내정당 쪽으로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 끝나고 나서 74년도 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야 우리 미국 의회도 개혁을 하자. 그래서 미국 의회 개혁의 74년도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는데요. 몇 가지의 아주 행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상임위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활성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소위원회를 활동시켜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선 의원들을 많이 배정하게 하는 그런 의회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오거돈 부산시장과 관련된 문제는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네. 그게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어떻게 바꾸고 더 나가서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이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패스트 트랙을 해서 지난 뭐 동물국회가 다시 재현됐다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없애서 정상적으로 국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꾸는 거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연중 상시 국회 운영을 통해서 지금 국회법은 2월, 4월, 6월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데 왜 앞으로
좀 의회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이 되면 그냥 의회가 열려야 돼요. 네. 근데 이걸 꼭 무슨 협상을 해야 되냐는 거죠. 저 우리 대학도요. 3월 1일 지나면 3월 2일 날 개강해요. 네. 근데 개강 앞두고 뭐 학생, 교수, 교직원이 모여서 협상해야 됩니까? 안 안 하잖아요. 하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나름대로 의회 과정 속에서의 좀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한게끔 바뀌는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저는 토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꼭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대위 체제를 누구를 할 것이냐. 이제 좀 솔직하게 지겨워 죽겠어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좀 새롭게 해서 의회가 의회답게 바뀔 수 있고 정당, 원외 정당이 당대표가 모든 의원들을 종속시키는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하면서 좀 상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이 후보 등록일인데 변수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태흠 의원이 경선 포기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에 이명수 의원까지 역시 경선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2파전으로 압축이 됐네요. 그 주호영 의원하고 이정배 의원이 이제 러닝메이트예요. 주호영 의원은 이제 영남이고 대구 수성 을리니까 이정배 의원은 충북입니다. 그러니까 충청권과 이제 영남의 결합이고 권영세 의원은 사선이 됐죠. 사선인데 용산 네. 수도권이고 조혜진 당선자죠. 조혜진 당선자는 이제 밀양 창녕 쪽이니까 영남 예. 쪽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과 충청 그리고 또 충청 뭡니까 수도권과 PK. PK 지역이란 예. 말이에요. 어차피 영남이 다수니까 이번에 당선자의 66%가 영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남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러닝메이트 이제 이른바 구인난 때문에 이제 뭐 포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제 그 통합당 내에 그 어려움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거 불과 사흘 앞두고 이렇게 4명이 결정됐다가 그것도 2명이 이제 네. 이게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이게 사퇴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만큼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또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통합당이 전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수도 원내대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번 통합당 선거에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로 봐요. 통합당에 있어가지고 물론 원내 입법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워낙 지금 보수가 질이 멸렬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어쨌든 야당과 여당과의 어떤 협상 중요합니다만 향후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표의 소임이 맡겨져 있습니다만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라는 게 딱 뭐 자기 역할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선거 과정에서 양파전,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 이걸 잘 어떻게 이제 쟁점화시키고 토론해 나갈 것인가.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모레 아닙니까 이게? 모레죠. 예. 네, 내일은 이제 민주당 선거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시간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패인에 대한 분석도 있으면서 친김정이나 반김정이냐 이 부분이 얼마나 쟁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향후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역시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느 팀이 될지 모르지만 그 팀은 향후 이 보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특히 안보 보수는 이대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계속 어떤 그 지나치게 좀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네. 좀 진보적 의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통합당의 이 원내대표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보수 정당에게는 중요한 선거로 다가왔는데 의외로 좀 그런 것들이 잘 토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 김영주 교수님께서는 주호영, 권영세 두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 다 원내대표로서는 충분한 자격이 저는 있다고 봐요. 주호영 의원은 5선 의원이고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그러면서 보면은 뭐 충분하게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새누리당의 사무총장 예. 출신이었었고요. 그리고 주중대사 그러니까 외교 쪽도 상당히 좀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수도권이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뭐 또 4선 의원이고 다만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 약점은 8년 동안에 이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메꿔갈 거냐라는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새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뭐 날마다 영남당에다, 날마다 강남당에다, 날마다 부자당에다 이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변화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또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조혜진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하면서 이거는 영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 배려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히 조혜진 의원이 권영세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이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정리가 된 게 아니냐. 어느 쪽으로 정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됐을까요? 예. 참여한다는 거는 김정은 비대위에 대해서보다는 자강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면 나는 참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권영세 의원도 당선자도 김정은 비대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 뉴스 1번지에 출연을 하셔서 김종인 비대위가 좀 맞다. 그렇게 가는 게 그래서 제가 현실적이다, 좀 이런 의외라고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밝혔거든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그래서 뭐 달리 얘기하면 전략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예. 찬성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에 네. 대해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는데요. 조금 이제 민주당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저런 런닝메이트성으로 가는 것도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표가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정책위 네. 의장을. 여하튼 간에 결국은 현장에서 결정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그 이제 의원총회를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극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의외로 뭐 이게 또 양파전이기 때문에 네. 뭐 바로 단일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뭐 초선 의원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당의 극복 방안.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이제 언론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결국은 친박이냐 또 아니면은 뭐 비박이냐는 계파. 지역이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 예.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사람을 뽑지를 말고 정말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로 변모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개파 지역이라는 걸 다 잃어버리고 당일날 두 후보는 다 훌륭한 제가 볼 때는 자질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까지 뭐 전신인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을 되돌아봐도 일단은 원내대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바로 투표를 했고 1, 2차 투표로 1차에서 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압축해서 2차 투표를 하는 이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일단은 양자 대결이기 때문에 2차 투표도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습니다. 되고 그리고 바로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5시간 넘게 마라톤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초선 의원들 상대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여야 모두 할 거 없이 특정 표심이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엔 뭐 친박, 비박 해가지고 이번에 뭐 친문 비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저 정치인의 어떤 입김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운 선거 같아요.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워낙 지금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로지 친문 가지고만 선거를 치르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초선 의원들도 많지만 예. 그런 점이 좀 특징이고 미래통합당은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 거죠. 특정 어쨌든 이 당의 어떤 대주주랄까 이런 사람이 어떤 뭐 뒤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벗어나 있는 선거거든요. 앞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향후 보수가 어떠한 쪽으로 보수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게 쟁점이 돼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세력 대 세력의 싸움 속에서 어떤 뭐 이 지금 나중에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선거라기보다는 우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해 나갈 것인지, 보수를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될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번 선거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과거 왜 이렇게 보수가 몇 번 연달아, 3번, 4번 연달아 이렇게 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양쪽이 다 지금 영남 의원과 당선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남 지역에
의원들이 66%로 압도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수도권 표심, 수도권의 민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 잘 읽어내는 그런 선거가 될 때 원내대표 선거가 유의미하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생략된 채 예. 오로지 김정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만 논란이 된다면 아무리 토론을 오래 하더라도 상당히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합당 경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앞서서 김종인 비대위 뭐 할지 말지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최대 관심사이기도 해서 이거는 아마 서로가 쟁점화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왜냐하면 그 확연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조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보수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그런 변화에 대한 것도 있지만 두 가지는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소속 4인방에 대한 복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예.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김태호 당선자라든지 권성동 당선자라든지 등등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어떻게 저렇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19명인데 뭐 한 명을 더 해서 별도의 원내대표를 단체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또 논쟁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후보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두 분이 비대위를 만드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임기와 관련된 문제, 앞으로 당대표의 전당대회를 어느 시점으로 네.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소식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8일 날 본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 또 다릅니다. 각 당의 얘기를 듣고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신임 원내대표들이 여야에서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다음 주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0대 국회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에게 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 하나라도 더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8일 본회의를 직권으로 열어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 됐는데 직권 상정을 하겠다는 것은 의장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주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는 거둬야 하겠지만은 벼락치기 하듯 밀어내기나 땡처리하듯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 교수께서 국회 상시적으로 여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 막바지에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이전에 과연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원내대표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안들을 처리를 못하면 20대 국회 마지막에 다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낙선한 분들은 뭐 사실 영 뭐 마음이 안 내키겠죠.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게 심재철 원내대표의 말인데 그래도 어쨌든 5월 29일까지는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예. 좀 그래서 어쨌든 민생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이 대단히 저조하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굳이 뭐 유정엠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미진했던 그 민생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4년 전에 뽑아줬던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직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은 국회 마지막으로 열어서 네. 이걸 처리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개헌안 문제인데 이 개헌안은 일단 3월에 이제 그 발의됐던 거예요. 근데 예. 사실 여야 의원들도 야당 의원도 많이 포함돼 있었어요. 국민 발의 제안이에요. 국민 발의를 하려면은 100만 명 이상 그것도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헌법 개정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면 2달 내에 표결에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강제로 이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꼭 볼 게 아니고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국회가 절차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어긋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시기가 된 국회가 열리고 또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여야가 계속 합의를 해야 되고 줄다리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헌안도 어차피 부결되겠죠. 부결 또는 투표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었잖아요. 그때도 투표 불성립이었어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일단 국회를 열어서 그 절차는 거치는 게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도 야당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뭔가 권력 구조 바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추동력을 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과정을 제대로 따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절차적인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통합당 입장은 또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본인들이 야당할 때는 똑같은 반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든 간에 직권상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의 여건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사태라든지 여야가 합의를 할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20대 국회 법안 가결율이 36.6%밖에 안 되는데요. 20대에 이게 가장 낮은 거예요. 예. 지난 국회 때는 한 42% 정도 됐는데요. 15,700건 정도가 폐기 수준을 갖게 되는데 이러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5월 30일 날 국회가 열리더라도 원구성이 이게 미뤄지게 되면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까지 국회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네. 상임위를 둘러싸고 이러면 다시 또 정기국회 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게 경제 살리기를 포함해서 중요한 민생 법안들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는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봉사할 수 있는 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민감한 개헌과 관련된 것은 본회의 상정하지 말고 그리고 여야가 분명히 합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정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현명한 나름대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나와야 돼요. 원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무조건 막을 거냐 아니면 또 뭐 상임위를 가지고 뭐 예결위를 가져오느냐 법사위를 가져오느냐 가지고 분명히 또 싸울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싸우는 국회 말고 일하는 국회 만들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핵심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꼭 처리하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을 여야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요. 어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는데 이곳에서 유족들과 나눈 대화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통합당에서 여기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저는 됩니까? 통합당이 이건 좀 조금 바른 시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간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직일 때와 현직일 때가 다르냐 이런데 만약에 거기서 또 다른 얘기를 했으면 현직도 아닌데 무슨 민주당 여권에 실세라서 그러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걸 그야말로 아무런 일반 조문객의 입장에서만 얘기했겠어요. 대단히 절제된 발언을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이분이. 네. 아마 그런 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넘는 거라든지 분수에 넘치는 말 같은 것으로 비판받지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권력의 전 절제를 했다라고 좀 봅니다. 이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지. 네. 이거를 왜 전직일 때는 그런 말 안 하다가 현직일 때는 그런 말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왜 이렇게 너무 사무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인데 그야말로 전 트집으로 보여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을까요?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쟁점화시킬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워낙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거를 견제하려는 뭔가 트집 잡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주는 함의를 통합당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함의는 뭐냐면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투쟁으로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하는 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발목 잡고 끊임없이 트집 잡는 거 가지고는 더 이상 통합당의 미래가 없다는 거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합의인데 예. 그거를 분명히 인지했다면 저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네. 또 다시 이제 도돌이표가 돼서 어떻게든 간에 뭘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다음에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이제 통합당 이제 변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거보다는 훨씬 제가 말씀드린 이 민생과 관련돼서 좀 치열하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네.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비례정당 문제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렇습니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래한국당은 계속해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들로부터 지난 선거 과정에서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야 간에 엄청난 그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달게 받아야 할 만한 그런 지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국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한간에 미래한국당에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제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표가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교섭단체를 꾸리면 얻게 되는 득이 워낙 많아서 당분간은 비판을 받더라도 계속 끌고 갈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글쎄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저도 얘기하고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런 부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당장 이제 원내교섭단체 만들면 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여러 가지 뭐 국고보조금 문제 많이 이득이 있겠죠. 정치적 이익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한 이익이 도대체 보수의 재건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다른 때 일상적인 정치 문법이 작동될 때 같으면 의미가 있어요. 정치 공학 이런 거 다 작동하는 거니까 지금 완전히 괴멸된 상태 아니에요 사실. 영남 66.6%인가 지금 의원들 당선됐고 103소 합쳐서. 예.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국민들의 약속은 통합한다고 약속을 하고 위성정당 이른바 그걸 만들었는데 19세로 한석만 얻으면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의원 꺼주기를 통해서 한다면 당장은 뭐 몇 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소리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대의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이른바 소탐 대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기서부터 통합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줄 때 새로운 보수 재건의 단초를 열어갈 텐데 그러지 않고 저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자꾸 꼼수로 대응하다 보면 아까 김 교수님 다시 도돌이표예요. 보수의 재건커녕 무슨 뭐 수구 냉전에서 탈피커녕 어림도 없다. 좀 그런 좀 비판적인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뭐 정책협의체 4+2 말도 안 되는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꼼수해가지고서 선거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자민련에다 3명 의원 꽂았거든요. 의원단체 만들려고 했었던 그때 이해찬 대표도 당시 의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이 판단합니다. 군이 판단해가지고 통합당이 저런 식으로 꼼수를 하면 또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리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를 가지고 뭐 최고위원 열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국민들이 다 판단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본인들의 좀 부족한 부분들도 더 반성하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미래한국당 문제는 똑같은 얘기죠. 더불어시민당의 또 2명은 또 제명시켜가지고 원래 돌아가 돌아가죠. 예. 이렇게 하면서 다른 정당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자신의 정당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한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오 전 시장 말고도 청와대에서 이걸 사전에 인지했냐 이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직 청와대가 여기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거 뭐 고발해가지고 또 수사를 하겠죠. 수사하면 오히려 나타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만 정치 쟁점화시키는 건 낫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거돈 전 시장이 고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부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 청와대를 또 별도로 고발한다? 참 보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계속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런 것부터 뭔가 흔쾌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욕도 많이 먹었고 지탄도 많이 받았던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제발 부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